한강의 칼바람이 코트깃을 뚫고 들어오는 밤이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시카고에서의 3일, 남편 박민준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거의 파토낼 뻔한 계약을 간신히 살려내고 돌아온 길이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 청담동 펜트하우스까지 오는 내내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뜨거운 욕조, 차가운 까베르네 소비뇽 한 잔, 그리고 내 집이 주는 안락함. 나는 박민준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당신이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했다고. 우리가 지난 22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SF 리얼티 제국이 또 한 분기 동안은 안전할 것이라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설이 내린 잔디밭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밤 10시엔 집이 쥐죽은 듯 고요해야 했다. 민주는 서재에 처박혀 있을 시간이고 20살 아들 도윤이는 제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클럽에 갔을 시간이었다. 현관 테이블 위에 차 키를 내려놓았다. 나를 맞이한 정적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공기처럼 무겁고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했다. 여보. 도윤아. 나왔어. 코트를 벗어 걸며 불렀다. 대답 대신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 안쪽에서 들려왔다. 왔니? 엄마였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친정엄마 최명자는 여기서 차로 40분 거리에 산다. 화요일 밤에 예고도 없이 엄마가 와 있다니?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여동생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누가 아픈가? 나는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빈민재판이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다.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디자이너 가죽 소파 위에 그들은 마치 왕족처럼 앉아 있었다. 정중앙에는 남편 박민준이 티 한 점 없는 흰 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을 피했다. 그의 왼쪽에는 엄마 최명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쥔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내 여동생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암체어에는 내 아들 박도윤이 앉아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였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슬퍼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무언가 결연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다들 괜찮은 거야? 엄마. 한 발짝 다가서려는데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아들은 3일 만에 보는 엄마를 안아주러 오는 게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문을 지키는 보안요원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20년간 사랑으로 키워온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다. 기억하고 있던 목소리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애정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 엄마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이라니. 도윤아, 너 왜 그래? 무섭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시라고요. 도윤은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 준비된 대사를 읊었다. 엄마는 이제 이 가족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윤이가 왜 저러는 거야?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수년간 우리 회사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해온 저 잘생긴 얼굴. 지금 그 얼굴은 동정심과 짜증이 뒤섞인 기묘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끝났어, 서진아. 연극은 이제 끝났다고. 연극이라니. 무슨 소리야? 마른 땅에서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유라 이모 말이에요. 도윤이 소파에 앉은 내 여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모가 아빠를 더 행복하게 해준대요.
엄마랑 달리 이모는 아빠를 이해하거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내 여동생. 내가 6년 동안 월세를 내주고 아무도 써주지 않을 때 우리 회사의 낙하산으로 취직시켜준 내 동생. 유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내 드레스룸에서 없어진 것 같았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서. 그리고 보았다. 민준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유욕 가득하게 유라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내가 남한테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최명자가 끼어들었다. 사과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훈계하는 말투였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 서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는 수년 동안 일이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잖니? 민준이는 남자야. 남자는 챙겨줄 아내가 필요해. 노트북이나 끌어안고 사는 사업 파트너 말고. 엄마. 배신감이 칼날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이걸 찬성한다는 거야? 나는 행복을 지지하는 거야? 엄마는 턱을 치켜들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유라랑 민준이는 통하는 게 있어? 서로 사랑한다잖아. 계획된 건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사랑에 빠진 걸 죄라고 할 순 없잖니? 나는 유라를 보았다. 유라는 작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거실의 간접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새 반지가 아니었다. 내 반지였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민준이 선물했던 빈티지 아르데코 다이아몬드 반지. 6개월 전 보석함에서 감쪽같이 사라져서 내가 온 집안을 뒤지며 며칠을 울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그때 민준은 내가 조심성이 없다며 헬스장에서 잃어버렸을 거라고 타박했었다. 그거 내 반지잖아. 분노가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치솟았다. 유라한테 더 잘 어울려?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한테는 낭비였지? 어차피 보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엄마가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도윤이 다시 침묵을 깼다. 아빠가 이 집을 갖기로 했어요? 저도 여기 남을 거고요. 엄마가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있으면 긴장감만 조성하잖아요. 내 아들.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호했고 내가 주 80시간씩 일해서 학비와 유학비를 댔던 내 아들이 내가 지은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있었다. 너 지금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니? 마침내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아빠랑 바람난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유라는 내 이모야, 도윤아. 그냥 이모가 아니에요, 이제. 도윤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맨날 돈만 던져주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했지 언제 제 고민 들어준 적 있어요? 아빠랑 유라 이모는 저를 진짜 성인 대우해줘요. 나는 그들 넷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남편, 여동생, 엄마, 아들. 내 인생을 지탱하던 4개의 기둥. 그 기둥들이 모두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구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이며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순 없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흠칫하며 시선을 피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지루하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소란 피우지 마, 언니. 유라가 가증스럽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성숙하게 이혼하자. 응. 이혼. 나는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 협박하지 마. 민준이 쏘아붙였다.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변호사들하고 얘기 끝났어. 넌 아웃이야. 혼전계약서, 회사 정관. 내가 다 손써놨어. 지금 당장 이 문으로 나가, 서진아. 안 나가면 보안팀 불러서 끌어낼 거야. 내 사유지에서 무단 침입으로. 내 사유지. 나는 집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타일 한 장, 벽돌 한 장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것이었다. 지금 무단 침입하고 있는 건 당신이야. 그만하세요, 엄마. 도윤이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내가 알던 아이는 죽고 없었다. 저기 서 있는 건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알았다. 내가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았다. 옷걸이에 걸어둔 코트도 챙기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차 키만 챙겼다. 내 주머니에는 예비 키가 있었다. 어디 가니? 엄마가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서진아, 합의금 문제는 얘기하고 가야지. 민준이가 오늘 밤 도장 찍으면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했어. 대답하지 않았다. 육중한 오크 원목 문을 열고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려 흐르기도 전에 눈물을 말려버렸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다. 고요한 차 안에서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듯 울렸다. 차를 후진시키며 펜트하우스 거실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한서진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스티어링 휠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이 알던 한서진,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호구, 해결사, 그림자는 저 거실에서 죽었다. 지금 이 차를 몰고 가는 여자는 그들이 뼈저리게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서진이의 억장 무너지는 이 상황, 보고만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시죠? 여기까지 몰입해서 보셨다면, 그리고 서진이의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별표 8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별표 가족 문제 별표를 함께 공감하고 풀어가는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별표 알림 설정, 종 모양, 별표까지 켜두셔야 서진이의 통쾌한 반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빈손으로 쫓겨난 서진이가 과연 이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분노로 뜨거웠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국도변을 달릴 때 연료 부족 경고등이 내 처지처럼 붉게 깜박거렸다. 강변북로를 지나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백미러 속으로 멀어질수록 내 인생도 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3일 밤낮을 세워가며 일했던 시카고 출장의 피로가 이제야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어깨는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당장 차가 멈추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존 본능을 깨웠다. 국도변에 덩그러니 서 있는 24시간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나는 핸들을 꺾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사풍이 뺨을 후려쳤다. 얇은 정장 바지 사이로 한기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떨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을 보고 있던 20대 알바생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는 생수 한 병과 삼각김밥 2개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다.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무언가 채워 넣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냈다.
한도 5천만 원의 플래티넘 카드. 회사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던 내 무기였다. 봉투 필요하세요? 알바생이 심드렁하게 물으며 카드를 꽂았다. 삑. 기계음이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그럴 리가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3일 전에 결제 대금 다 갚았어요. 다시 해보세요. 알바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다시 카드를 꽂았다. 거래 정지 카드라는데요. 도난 신고나 분실 신고된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이었다. 그 치밀한 인간이 내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금융 킬 스위치, 파이낸셜 킬 스위치를 작동시킨 것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내 명의의 개인 체크카드를 꺼냈다. 월급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다. 이걸로 해주세요. 삑. 이것도 안 되는데요. 지급 정지라고 떠요. 알바생이 이제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마치 남의 지갑을 주워온 노숙자를 보듯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뱅킹 앱을 켜보려 했지만 본인 인증 실패 메시지만 떴다. 철저했다. 그는 나를 단순히 쫓아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사시킬 작정이었다. 현금 없어요. 알바생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지갑을 탈탈 털었다. 구깃구깃한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 동전까지 합쳐도 4만 원이 조금 넘는 돈, 이것이 한서진이라는 여자의 현재 자산 가치였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차 안으로 들어와 삼각김밥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운전대에 이마를 박았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내가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밥값 때문에 쩔쩔매다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호텔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카드가 없으니 보증금을 낼 수도, 결제를 할 수도 없었다. 친정. 엄마는 이미 나를 버렸다. 친구들. 대부분 민준과 겹치는 부부 동반 모임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내 몰골을 보이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다. 나는 국도를 따라 더 깊은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얼마 후 붉은색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모텔촌이 나타났다. 숙박 3만 원이라는 입간판이 보였다. 트럭 운전사들이 잠만 자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 현금만 받습니다. 카운터의 주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열쇠를 던져주었다. 302호. 방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눅눅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나는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발신 SF 리얼티 인사팀장 김민지. 제목 해고 통보 및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민지. 내가 대학가 졸업한 신입일 때 직접 뽑아서 내 오른팔처럼 키운 아이였다. 귀하를 기업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계 해고함을 통지합니다. 회사 출입은 즉시 금지됨.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기밀 유출. 횡령. 새벽 3시까지 장부를 감사하고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사비까지 털어가며 회사를 지킨 게 누구인데. 민준은 포토샵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이 모든 건 민준이 지시하고 김민지가 받아 적은 것이리라. 배신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아들 도윤. 손끝이 떨려왔다. 혹시라도 마음을 돌린 걸까? 엄마가 걱정돼서 연락한 걸까? 바보 같은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일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혼 소송 걸면 제 학비랑 유산 다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아빠가 내년에 저한테 부사장 자리 약속했어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했지만 아빠는 지름길을 줬어요. 저를 사랑한다면 그냥 엄마가 양보하세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액정 위로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졌다. 민주는 단순히 내 돈과 회사를 뺏은 게 아니었다. 그는 내 아들의 영혼을 샀다. 내가 평생 가르쳐온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포르쉐와 부사장 타이틀로 맞바꾼 것이다. 배가 고팠다. 너무 비참해서 배가 고픈 내가 싫었다.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삼각김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다. 나는 씹던 밥알을 뱉어내며 오열했다. 어린 도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밤들, 놀이터에서 넘어진 유라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던 기억,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민준의 낡은 양복을 다려주던 새벽. 그 모든 시간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으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질렀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낡은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눈물이 말라붙어 얼굴이 뻣뻣해질 무렵 가슴속에서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들어찼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고 생각할 것이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뺐고 집에서 쫓아내면 내가 무력해질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은 잊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성, 캐슬을 누가 지었는지.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모든 비밀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박민준이 아니라 나였다. SF 리얼티는 민준의 쇼맨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물 얼룩을 노려보았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펜트하우스 열쇠를 뺏기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이 회사를 설계한 건축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건축가는 언제나 뒷문, 백도어를 만들어둔다.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낡은 모텔 천장의 물 얼룩을 바라보던 나는 내 인생의 기초공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았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엄마 최명자가 나를 착한 딸이라는 이름의 노예로 길들였던 어린 시절부터였다. 기억이 났다. 내가 명문대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던 날 엄마는 내 등을 두드려주는 대신 식탁에 앉아 유라의 매니큐어를 발라주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진아, 내 대학 등록금 말이다. 그거 유라 모델 학원비로 썼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3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유라가 이번에 오디션에 붙을 수도 있어? 얘는 연예인이 될 애야. 너는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장학금 받을 수 있잖니. 언니가 돼서 동생 앞길 막을래? 그때 나는 밥상을 엎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대신 휴학계를 내고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다시 돈을 벌었다. 나는 그렇게 훈련받았다. 나의 가치는 가족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만 증명된다고. 나는 그들의 안전망이자 지갑이자 해결사였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는 나를 가차없이 폐기 처분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모텔방의 낡은 화장대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민주는 내가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가방 구석에는 항상 비상용 포켓 와이파이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민준이 끊을 수 없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창백한 불빛이 방 안을 밝혔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SF 리얼티의 사내 서버 접속 페이지를 띄웠다. 예상대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삭제되어 있었다. 멍청한 놈. 나는 피식 웃었다. 민주는 건물의 현관문만 잠그면 안전할 줄 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나였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마스터 관리자 코드를 입력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세울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심어둔 고스트 액세스, 고스트 억세스였다. 억세스 그랜티드. 어드미너스트레이터 레벨. 화면에 녹색 글자가 뜨는 순간 SF 리얼티의 모든 신경망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이메일, 자금 이체 내역, 비밀 대화 로그, 세무 자료. 나는 댐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민준의 이메일 계정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별표 프로젝트 J 별표라는 이름의 폴더를. 건설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었다. J는 제시커, 즉 유라의 영어 이름이었다. 폴더를 열자마자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하고 치밀한 횡령의 기록이었다. 1월 12일 법인카드 사용 청담동 샤넬 부티크 800만 원 적요 클라이언트 선물. 2월 14일 해외 송금 발리 풀빌라 리조트 1200만 원. 3월 1일 현금 인출 신라호텔 스위트룸 장기 투숙 보증금 1억 원. 민주는 지난 3년 동안 회사 돈을 물쓰듯 써가며 유라를 스폰서하고 있었다. 내가 직원들 보너스를 챙겨주려 전전긍긍할 때 그들은 내 돈으로 왕족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내 눈에 낯선 이름이 들어왔다. 오리온 투자, 어라이언 인베스트먼트.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유라였다. 민주는 회사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이 유령 회사로 넘기고 있었다. 즉, 나를 빈 껍데기 회사와 함께 버려두고 자신들은 자산을 빼돌려 새 살림을 차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이 멈췄다. 숨이 턱 막혔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그곳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 인감도장, 민검더행. 내가 집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미친 새끼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징역형이 확실한 중범죄였다. 민준과 유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내가 모를 것이라 혹은 알아도 대항할 힘이 없을 것이라 믿었겠지. 그때 또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 최명자. 내 엄마. 제목부터가 역겨웠다. 민준 서방, 입금 확인했다. 민준 서방, 고맙네. 2천만 원 잘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서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내가 법원에서 증언해줄게. 진단서 끊어줄 의사도 알아봤어. 자네 말대로 서진이는 좀 쉬어야 해. 우리 유라만 잘 부탁하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엄마는 단순히 유라 편을 든 게 아니었다. 엄마는 돈을 받고 친딸을 정신병자로 몰아갈 계획에 가담했다. 딸을 팔아넘긴 돈으로 산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슬픔. 아니, 이제 슬픔 같은 건 사치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다운로드, 캡처, 백업. 민준의 횡령 내역, 유라의 명예 도용 증거, 엄마의 매수된 이메일, 이 모든 것을 외장 하드에 담았다. 진행률 99%, 100%.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떴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 손안에 쥐어진 이 차가운 외장 하드는 이제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목을 겨눌 단두대였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먼지가 춤추는 모텔방 안에서 나는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꺼져 있던 전원을 켰다. 부재 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었지만 무시했다. 나는 투지폰, 선불폰을 가방에서 꺼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기다려, 박민준. 내가 훔쳐간 내 인생,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테니까.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서진이의 손에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확실한 핵폭탄이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서진이의 본격적인 사냥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짜릿한 전개에 몰입하고 계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별표 3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가족 문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신가요? 서진이가 이 증거들로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별표 알림 설정, 종 모양, 별표를 꼭 눌러주세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이다.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저희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다음 장으로 함께 가시죠. 복수에는 힘이 필요하다. 분노만으로는 바위 하나도 깨뜨릴 수 없다. 서울 바닥에서 내 남편 박민준을 가장 뼛속 깊이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밟아버릴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차 회장.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3년 전, 민주는 뇌물을 써서 차 회장이 공들였던 용산 재개발 부지를 가로챘다. 그 일로 차 회장은 사석에서 민준을 상도덕도 모르는 양아치라며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편의점에서 산 투지 폴더폰, 질명 대포폰을 꺼냈다. 내 기억 속에 저장된 차 회장 비서실 직통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성 그룹 비서실입니다. 차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한서진이라고 전해주세요. 예약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 용산 땅. 내가 말을 잘랐다. 박민준이 용산 땅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전하세요. 지금 당장.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초도 지나지 않아 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한서진이, 자네가 왜? 남편이 보냈나? 남편은 저를 해고하고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금 남편을 무너뜨릴 핵폭탄을 들고 회장님께 거래를 제안하러 가는 길입니다. 재미있군. 남산 더 힐 302호로 오게. 1시간 주지. 오후 3시. 남산 소월길에 위치한 멤버십 클럽 더 힐. 철저한 보안 속에 안내된 밀실에는 차 회장이 시가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허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기죽지 않고 그 맞은편에 앉아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박민준의 이중장부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물 먹였던 용산구청장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원본 파일입니다. 차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비서에게 노트북을 가져오게 해 내용을 확인했다. 스크롤을 내리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확실하군. 이걸로 민준이를 감옥에 보내달라 이건가?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감옥은 나중에 보낼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회장님이 민준이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구세주. 민준이는 지금 현금이 말랐습니다. 횡령으로 구멍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채까지 쓰고 있죠. 조만간 회장님께 돈을 빌리러 올 겁니다. 그때 모른 척 빌려주세요. 담보로 ZF 리얼티 주식 전량과 경영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십시오.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민준이는 무조건 서명할 겁니다. 차 회장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네는 뭘 얻지? 회사는 내 것이 될 텐데.
회사는 회장님이 가지세요. 대신 민준이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목을 칠 칼자루는 저에게 쥐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팀을 붙여주세요. 차 회장이 껄껄 웃었다. 민준이가 멍청했군. 이런 독사를 곁에 두고 몰라보다니. 좋아. 거래하지? 내 고문 변호사팀을 자네에게 붙여주겠네. 든든한 뒷배를 얻고 모텔로 돌아온 저녁, 나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감정의 찌꺼기를 마주했다. 아들, 박도윤. 노트북으로 도윤의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어젯밤 내가 쫓겨난 그 시각부터 긁어대기 시작한 내역들은 가관이었다. 강남 룸살롱, 300만원 불법 토토 사이트 충전, 500만원 명품관, 200만원. 민주는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는 게 아니었다. 돈으로 사육하며 망가뜨리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박도윤. 그리고 내가 도윤의 미래를 위해 몰래 붓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20년 납입한 통장이었다. 해지 환급금이 내 계좌가 아닌 도윤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 간 뒤에야 귀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왜요? 돈 없다고 했잖아요. 주변이 시끄러웠다. 클럽 음악 소리. 도윤아. 아빠가 주는 돈, 그게 독이라는 거 모르니? 너 지금 이용당하는 거야? 엄마, 훈계질 좀 그만하세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라고요? 전 부사장 될 몸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 쪽팔려 진짜. 뚝. 전화가 끊겼다. 쪽팔려야. 아들에게 나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도윤아. 너도 이제 성인이니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아빠 카드가 끊기는 날,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느껴봐라. 그때 차 회장이 붙여준 수석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한서진 대표님, 이혼 합의서 초안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독소 조항, 포이전 필은 14조 사항에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완벽하게 숨겨뒀습니다. 내일 서명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낡은 모텔방에 불을 껐다. 내일은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 할 날이었다. 3일 후, 나는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보풀이인 낡은 회색 스웨터, 그리고 며칠 감지 못한 듯 푸석한 머리카락. 나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패배한 여자의 얼굴을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민준과 한유라가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민준은 이태리제 맞춤 정장을, 유라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내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네, 언니? 유라가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투였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시간 없으니까 본론만 하자. 위자료 5억. 현금으로 줄게. 도윤이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회사 주식, 부동산 포기 각서. 여기 다 들어있어? 5억 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수백억인데 고작 5억이라니. 껌값으로 나를 털어내려는 심산이었다. 너무 적어.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으면 소송하든가? 민준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 변호사 살 돈은 있냐? 국선 변호사 써서 나랑 싸우겠다고? 우리 쪽 변호인단 누군지 알지? 김앤장 출신들이야. 3년이고 5년이고 끌어줄 수 있어?
그동안 넌 말라 죽겠지?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했다. 알겠어. 그냥 다 끝내고 싶어. 지긋지긋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차 회장의 변호사가 바꿔치기 해둔 합의서를 내밀었다. 겉표지는 민준이 가져온 것과 똑같았지만 내용은 치명적으로 달랐다. 여기에 서명하면 되는 거지? 내가 먼저 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서류를 민준에게 밀었다. 민준은 펜을 들고 휘갈겨 서명하려 했다. 잠깐, 내용은 확인 안 해? 내 변호사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내 변호사 시켜서 만든 건데 뭐 하러 봅니까?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유라야, 배고프지? 민준은 거침없이 서명했다. 그가 서명한 페이지 바로 앞장, 제14조 사항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단, 귀책 배우자가 결혼 기간 중 횡령, 사기, 배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경우 본 합의에 따른 재산 분할은 즉시 무효가 되며 귀책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포함은 상대 배우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귀속된다. 민준은 스스로 자신의 사형 집행장에 도장을 찍은 셈이었다. 자, 이걸로 남남이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언니, 우리 결혼식 3주 뒤인 거 알지? 신라 호텔에서 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래도 가족인데 축하는 해줘야지. 엄마도 올 거야. 그래. 갈게. 꼭 갈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 입가에 서린 살기 어린 미소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 회장의 비서였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보고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 남았다. 유라를 확실하게 감옥에 쳐넣을 증거. 그날 밤 8시.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앞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유라의 전 남편, 김철수 씨였다. 유라에게 전 재산을 뜯기고 빚더미에 앉아 이혼당한 남자. 한 대표님. 그는 낡은 박스 하나를 내밀었다. 유라가 짐 챙겨나갈 때 깜빡하고 두고 간 겁니다. 태워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박스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유라가 3년 전 내 집에서 얹혀 살 때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연체 고지서들이 수북했다.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된 찢어진 편지 한 장, 익숙한 필체였다. 박민준의 글씨. 유라야, 이번 카드값은 내가 막았어. 2년만 더 참아. 서진이 정신병자로 몰아서 회사 뺏고 나면 바로 이혼할게. 그때까지만 비밀 지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준과 유라의 불륜과 공모가 3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건, 이었다. 이것으로 민준뿐만 아니라 유라까지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철수 씨, 이 박스가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꼭 복수해 주십시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차 회장 측에서 보낸 의상 커버가 모텔방으로 배달되었다. 나는 커버의 지퍼를 내렸다. 그곳엔 초라한 하계경 원피스 대신 날카로운 핏의 입생로랑 디브 세인트라란 별표 검은색 턱시도, 블랙 턱시도, 별표가 들어있었다. 여자의 드레스가 아닌 전사의 갑옷.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쇼타임이다. 나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오늘은 신랑 신부가 아닌 하객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그곳은 300명의 하객과 수천 송이의 핑크빛 장미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별빛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박민준과 한유라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서 있었다. 가짜 사랑을 찬미하는 이 화려한 무대. 나는 2층 난간 어둠 속에 서서 그 역겨운 연극을 내려다보았다. 내 귀에는 리니어가 꽂혀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대표님. 방송실을 장악한 차 회장의 기술팀장의 목소리였다. 기다려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떨어뜨려야 가장 아프니까. 무대 위에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 유라야말로 저의 영혼의 단짝이자. 하객석에 앉은 엄마 최명자가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딸을 팔아넘긴 돈으로 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 역겨움이 치밀었다. 민준이 유라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나는 무전기에 짧게 명령했다. 지금이야. 터뜨려. 치. 갑자기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찢어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멈췄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뒤 대형 LED 스크린에서 상영되던 파리 여행 영상이 지직거리더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J: 횡령 보고서. 저게 뭐야? 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다음 순간 화면이 빠르게 바뀌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유라 법인카드 내역, 신라호텔 스위트룸 1억 원. 박민준, 최명자 이메일, 장모님, 서진이 정신병 진단서 부탁합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한서진 인감 도용 대출 신청서.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끄란 말이야. 민준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볼륨이 더 커졌다.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아닌 녹음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진이 그녀는 일밖에 모르는 기계야. 2년만 더 빨아먹고 버리면 돼. 유라 너는 그냥 즐겨? 이게 무슨... 엄마 최명자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두 사람에게 꽂혔다. 그때 다이너스티 홀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버진로드 위로 걸어 들어갔다. 신부의 하얀 드레스가 아닌 날카로운 피에 입생로랑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서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홍해처럼 갈라진 하객들 사이를 지나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준과 유라 앞에 섰다. 축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가 울리도록 당당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사기니까요. 한서진. 내가 어떻게... 민준이 헛바람 든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경호원.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민준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차 회장이 걸어 나왔다. 자네가 부른 경호원들은 내가 다 돌려보냈네. 차 회장님. 내가 이 쇼의 VIP 관객이자 자네를 고소한 채권자일세. 차 회장의 손짓과 함께 홀 양쪽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민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한유라 씨, 당신도 공범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우리 언니가 시킨 거야. 형부랑 언니가 짜고 나를... 유라가 발악하며 나를 가리켰다. 나는 유라에게 다가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유라야, 멍청한 건 죄가 아니지만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된단다. 감옥 가서 내가 좋아하는 명품 실컷 구경하렴. 잡지책으로. 언니. 제발.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유라가 끌려가며 엄마를 찾았지만 최명자는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그때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이 떴다. 이틀 전 민준이 유라와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도윤이. 걘 멍청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빚만기 앞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모나코로 뜨자. 걘지 엄마 닮아서 눈치가 없거든. 장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 도윤아, 그게 아니고.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은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민준을 향해 던졌다. 당신이 아빠야? 죽어버려. 날 이용해? 날 버리려고 했어? 으악. 샴페인 병이 민준의 어깨에 맞고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아수라장이었다. 아들은 아빠를 저주하고 동생은 언니를 모함하고 엄마는 기절했다.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진 가족의 최후였다. 나는 그 지옥도를 뒤로하고 몸을 돌렸다. 경찰에 질질 끌려가는 민준과 내 눈이 마주쳤다. 한서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다 망친 거야. 나는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내가 망친 거야, 박민준. 나는 단지 불을 켰을 뿐이야.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다 보이게. 1년 후 서울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 40층 피닉스 리얼티라는 은색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나는 CEO 집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우편실에서 신입사원이 보낸 보고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우편 분류 시스템 효율화 방안 작성자 박도윤. 서툴지만 꼼꼼하게 작성된 보고서였다. 민준이 구속된 후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차도, 명품도, 친구도. 녀석은 내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나는 녀석에게 돈 대신 최저시급 알바 자리를 줬다. 우리 회사 우편실 막내 사원. 도윤은 이제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 민준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짜 인생을. 전화벨이 울렸다. 차 회장이었다. 한 대표, 이번 용산 프로젝트 아주 훌륭해. 저녁에 축하주 한잔하지. 네, 회장님. 샴페인 말고 소주로 하시죠. 샴페인은 이제 지겨워서요.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를 돌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남편도, 여동생도, 엄마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찾았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서진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였다. 그래, 이게 진짜 나다. 차가운 배신의 계절을 지나 한서진은 마침내 자신만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당한 희생을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서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족 문제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